네, 안녕하세요. 그래피칼 앱스트랙트 작성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조교수 유정주입니다. 류마티스 내과 학회에 왜 갑자기 소화기 내과 의사가 등장을 했는지 궁금해하실 분이 계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천 순천향병원에 재직 중이기도 하지만 작년부터 의학 논문 전문 회사인 리서치 팩토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임이나 아니면 조교수, 지금 현재 저 같은 레벨에서 실질적으로 겪게 되는 저널 에디팅이라든지 아니면 서브미션, 그리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공단 분석 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이 사실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저는 미술 실력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픽을 앱스트랙트를 아주 예쁘게 만드는 방법까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래픽al 앱스트랙트를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초본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그리고 미술 실력이 부족한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쁜 그래픽al 앱스트랙트를 만들도록 효과적인 도구나 아니면 전문가와의 콜라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바로 그래픽칼 앱스트랙트입니다. 이거 뭐 만드는 방법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추세가 지금 생기고 있고 이런 걸 알게 돼야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게 조금 더 저널 입장에서는 효율적일지를 아시게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픽칼 앱스트랙트란 일반적인 초록과는 별개로 주요 연구 결과만을 그림이나 도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논문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약간 시각화가 중심이 된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011년에 엘세비어 출판사 계열의 저널들 중심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의학 분야 관련해서는 2016년에 애널스 오브 서저리의 닥터 앤드류 이브라임에 의해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부터는 메이저 저널들에서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저널이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SCI 그리고 임팩트 팩터의 전쟁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신생 저널이 몇 개씩 계속 생성되고 있고 여러 교수님들 이메일 함에도 여러 번 새로운 저널에 논문을 투고해 달라고 하는 메일을 많이 받으셨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기존 저널과는 뭔가 차별화되는 그리고 많은 저널 사이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 가장 강력한 인자는 보는 것, 그림입니다. 우리 오감 중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87%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텍스트보다는 그림이 사람의 시선을 끌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시각 중에서 컬러가 있을 경우에는 약 그 비중이 다시 6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seeing is believing에 걸맞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픽컬 앱스트랙트가 만들어진 것은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가 조금 더 타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림으로 지금 왼쪽과 같이 올리게 되면은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던 사람이 이 뭔가 사진이 자기 시선을 잡아 끄니까 이게 뭐지? 하고 누르게 되면 그 링크가 다시 저널에 각 개별 논문으로 링크가 연결되는 방식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컬 앱스트랙트는 처음에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이 지금 원조였다는 게 지금 중요한 사실인 게 아주 복잡한 그림의 경우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시선을 잡아 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 파인딩 몇 개만 탁 하나를 내세우게 되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시선을 잡아 끌고 나서 링크를 누르면 이후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픽컬 앱스트랙트는 현재 각종 저널이나 아니면 의학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래픽컬 앱스트랙트가 현재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이 이제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2017년에 이제 발표되었던 논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의학 저널만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모든 저널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우리 의학 저널은 앞서서 2016년부터 조금 더 본격적이라고 얘기 드린 바 있습니다. 5년간 350%의 증가율을 보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래픽al 앱스트랙트는 매뉴스크립트에 있는 리절트나 아니면 피겨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50%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그래픽al 앱스트랙트 초기에는 저자들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 고안을 한다는 것보다 기존에 있었던 피겨를 조금 변형해서 다시 듀플리케이트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 저널은 이제 의학 저널 대상으로 해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그래픽al 앱스트랙트가 포함된 논문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지금 연도별로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피컬 앱스트랙트의 증가 현상은 의학 저널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어서 뭐 다른 분야, 사이콜로지, 이코노믹스, 비즈니스, 그리고 소시오콜로지, 에듀케이셔널 사이언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다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연구자에게 꼭 필요한 스킬 중에 하나로 인지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그래피컬 앱스트랙트에 주로 어떤 내용을 실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리절트의 내용이나 아니면 거기에 나온 피겨나 테이블을 복사를 해서 그냥 올리는 경우가 반 이상 많았고, 그리고 일부 저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오버뷰, 정말 그래피컬 앱스트랙트에 걸맞는 내용을 간단하게 만든 표를 실었고, 또 일부 저자들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리절트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와 메소드도 일부 소개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그래피컬 앱스트랙트의 탄생,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왜 연구자가 이 기술에 대해서 익혀두면 지금 좋은 지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과연 누가 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강연도 그렇고 어떤 강좌를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강의나 강좌를 듣는 대상이 누군지입니다. 학생 대상으로 한 강좌는 내용이 또 다를 거고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또 다를 거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강좌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래피컬 앱스트랙트가 앞서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보통 업로드되는 방식으로 된다고 하는데 일반인이 대상일지 아니면 같은 연구자가 대상일지에 대해서 발표된 논문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브리티컬 저널 오브 서저리에서 RCT 형식으로 그래피컬 앱스트랙트에 관한 연구가 진행이 됐던 바 있습니다. 한 연구가 있을 때 이 연구를 설명하는 것을 플레인 잉글리시로 만들고 그리고 그래픽이 있는 비주얼 앱스트랙트로 만들고 일반적인 스탠다드 트윗을 해서 각각 인용수 내지는 리트윗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로스오버를 허용을 해서요. 처음에 플레인 잉글리시로 제작이 됐던 연구도 몇 주 후에는 비주얼 앱스트랙트로 변경이 가능하였고 반대로 비주얼 앱스트랙트가 있던 논문도 몇 주 후에는 트위터를 플레인 잉글리시로 바꾸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연구의 아웃컴은 온라인 인게이지먼트, 즉 온라인 확산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첫 번째였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에게 확산되는 정도가 어는지를 세컨드를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실망스럽게도 온라인 그리고 특히 대중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러한 서지컬 리서치를 리트윗하거나 아니면 관심도는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어떤 연구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재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픽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클릭이나 리트윗을 일으키기에는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중에서 대부분 리트윗이 일어났던 것은 같은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제작을 하였을 때 보게 되는 것은 일반인이 아니라 같은 전문가 레벨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작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저는 개인적인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연구자야 사실 뭐 저널들에서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과연 저널 입장에서는 이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계속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널들은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만들려면 또 다른 펀딩, 이거를 관리를 하는 펀딩도 필요하고 저자들에게 다시 연락해서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요구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들인 시간이나 아니면 노력 대비 정말 그래피컬 앱스트랙트가 처음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인용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연구가 2개 정도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연구를 보시면 몰레큘이라고 하는 저널에 실렸고 그래피컬 앱스트랙트가 실린 논문과 실리지 않은 논문을 비교를 했던 연구입니다. 물론 이 연구는 의학계에서 그래피컬 앱스트랙트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2016년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 결과가 조금 데비에이션 됐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게도 이때 연구 결과는 그래피컬 앱스트랙트가 있든 없든 연구의 인용이나 아니면 다운로드 수나 아니면 앱스트랙트 뷰에는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그래피컬 앱스트랙트가 없는 논문이 조금 더 인용수가 늘어났다는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2016년 몰레큘에 실렸던 바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Annals of Surgery에 비슷한 연구가 실렸고요. 연구의 저자를 보시면 이분이 그래피컬 앱스트랙트의 그 대부로 불리시는 앤드류 이브라임의 의사입니다. 그분이 1저자로 발표한 논문인데요.
네, 그래서 연구의 모델을 한번 보시면요. 44개의 오리지널 리서치 아티클을 대상으로 해서 반으로 나누어서 타이틀과 비주얼 앱스트랙트를 모두 공개를 했고 나머지 반 논문은 트위터에 그냥 타이틀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4주 후에 와시아웃 피리오드가 다시 지난 이후에 크로스오버 디자인으로 해서 원래 타이틀과 비주얼 앱스트랙트가 있던 연구들은 다시 타이틀만 띄웠고요. 타이틀만 있던 연구들은 비주얼 앱스트랙트를 다시 띄워줬습니다. 이때 연구에서 임프레션이나 아니면 리트윗이나 아니면 아티클 비짓, 즉 저널까지 홈페이지 방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분석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피컬 앱스트랙트의 대부가 발표하신 논문인 만큼 아무래도 결과가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당연하게도 비주얼 앱스트랙트가 있던 논문들이 없던 논문에 비해서 앞서 이야기 드린 아웃컴, 즉 앱스트랙트를 다운로드하거나 아니면 리트윗을 하거나 아니면 저널 홈페이지로의 방문이 훨씬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제목만 띄웠을 때는 약 4,000건이었는데 비주얼 앱스트랙트가 있을 경우에는 약 6배에 가까운 23,000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자들은 앞서서 얘기 드렸던 몰레큘과 정반대로 그래피컬 앱스트랙트가 저널의 홍보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는 어쨌든 그냥 학문적 궁금함으로 정말 우리가 이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연구였고요. 일단 저자들인 저희들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래피컬 앱스트랙트의 경우 대부분 연구 처음에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리비전 이후에 요구를 하던가 저널에서 아니면 어셉트 되고 난 이후에 저널에서 다시 저자들한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기 전과 가기 후가 마음이 다르다고 이거 실제 제 얘기인데요. 좀 마음에 저항감이 있습니다. 논문이 어셉트 되기 전에는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는 10개라도 작성할 수 있으니 어쨌든 제발 어셉트 되었으면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셉트가 되고 난 이후에는 갑자기 귀찮아집니다. 그냥 직접 논문을 읽으면 되지 뭘 이걸 내가 또 다시 만들어야 되나 도대체 어디까지 떠먹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제 생각이 사실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게 외국 논문을 보아도 이 저자들의 레이지 리더에 대한 귀찮음을 호소하는 연구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만드는 거 사실 기분은 또 좋게 그리고 의미를 가지면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저자들 시선 변화가 필요한 때인데요.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통해서 일단 내 연구랑 나를 연구자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시선을 조금 변화시키면 만드는 데 힘이 덜 들기도 하고 혹시 또 누가 압니까? 이런 그래피컬 앱스트랙트가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있다가 다른 계열에 있는 또 좋은 연구자와 매칭이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자꾸 실필 이렇게 막 늦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무국이나 에디터인 치프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게 됩니다. 그래서 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결국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될 수 있어서 이 저널에 앞으로 논문을 낼 때 좀 험난한 과정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상 면에서도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는 잘 만들지는 않아도 되지만 기일 지키는 거는 꼭 지켜서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주얼 앱스트랙트의 컴포넌트입니다. 이건 이제 엘세비어 홈페이지사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3단으로 된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3단으로 되어 있을 때 저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웃컴을 집어넣는 저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메인 아웃컴 1, 두 번째는 메인 아웃컴 2, 세 번째는 메인 아웃컴 3 이런 식으로 실는 저자도 있고 일부 저자들은 연구 형태에 따라서 첫 번째는 페이션트 어떤 환자인지 두 번째는 메소드 그리고 세 번째는 리절트 식으로 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연구 형태나 아니면 저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애널스 오브 서저리에서 예시로 제작된 그래피컬 앱스트의 형태를 보시면은 밑에 이제 저자 이름과 그리고 저널명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이름을 적게 되어 있는데 꼭 논문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논문 이름이 아니더라도 이 연구에서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 부위는 이제 서머리 오브 아웃컴을 앞서 얘기 드린 뭐 리절트를 써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 페이션트, 메소드, 리절트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은 비주얼 디스플레이 부분인데요. 색깔별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자의 마음이나 대부분 그 저널에서 선호하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예시들을 좀 살펴보고 이 저널은 파란색을 좀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나도 이제 그쪽 색깔에 맞춰서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주얼 앱스트랙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 단계에 따라서 비주얼 앱스트랙트를 만들고 있고요. 먼저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스터디 디자인입니다. 이게 레트로스펙티브 디자인인지 아니면 프로스펙티브 디자인인지 아니면 RCT인지 케이스 컨트롤인지 코어트인지에 따라서 비주얼 앱스트랙트의 형태가 다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코어트일 경우에는 이 코어트의 환자 수가 몇 명이고 어떤 코호트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혹시 란이 남는다면 인클루전, 익스클루전도 기록을 해볼 수 있지만 대부분 인클루전, 익스클루전의 경우에는 조금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를 했거나 아니면 인터벤션을 했을 경우 메소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제시하고 싶은 아웃컴이 어떤 것인지 프라이머리 아웃컴만 보여줄 건지 아니면 그래피컬 앱스트랙트의 세컨더리 아웃컴까지 같이 제시할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본을 제작하게 되는데 초본은 사실 저자가 가장 익숙한 도구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에 바로 제작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맥북 쓰시는 분들은 키노트 쓰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이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섹션을 나누는데 앞서 이야기 드렸던 세 가지 세션을 나누고 리절트만 세 개를 실을 건지 아니면은 페이션트, 메소드, 리절트를 실을 건지 고민을 좀 이제 하고요. 슬라이드 컬러를 기존 저널의 그래피컬 앱스트랙트가 어떤 형태인지 한번 파악을 해서 비슷한 색깔 톤으로 맞추고 패널 색깔을 지정을 하고 이제 텍스트를 집어넣고 그리고 연구의 키 컴포넌트에 대한 아이콘을 추가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굉장히 잘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그 애널스 오브 서저리의 닥터 앤드류 이브라임이 직접 시연한 동영상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비주얼 앱스트랙트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비주얼 필드를 제작한다. 앞서 얘기 드렸던 중간에 노란색이 돼 있던 부분이 비주얼 필드입니다. 색깔은 저자 자유이나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기존 레퍼런스를 보시고 참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면 대부분은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 개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섹션을 집어넣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구의 제목이나 그리고 사이테이션, 어느 저널에 실렸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타이틀은 연구에 꼭 타이틀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타이틀과 조금 다르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 파인딩을 먼저 집어넣는데 처음에는 텍스트 형태로 지금 이 형태의 경우에는 텍스트로만 집어넣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 파인딩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찾아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축하해. 축하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우리 그래피컬 앱스트랙트가 작성이 완료된 것입니다. 여러 저널들에서 비주얼 앱스트랙트,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만들 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그래피컬 앱스트랙트에서 불필요한 디테일은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사람의 눈길을 잡아 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내용을 적게 될 경우에 오히려 시선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컨클루전만 제한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고 키포인트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1개에서 3개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도 5개 이상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면은 절대 임프레션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읽기 쉬워야 되고 폰트 사이즈를 적절히 해야 됩니다. 폰트가 조그만하게 돼 있어서 트위터에 올라오게 되면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좋은 거는 맨땅에 헤딩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저널에서 제공하는 템플레이트가 있으면 그 템플레이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장할 때는 반드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되어서 최소한 300dpi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의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저작권입니다. 의사들의 경우에는 이 저작권 문제에 조금 둔감한 경우가 많아서 아이콘이나 그림을 넣을 때 물론 구글 이미지나 뭐 뒤에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들을 얘기 드리겠지만 저작권 걸리지 않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모든 파인딩을 다 넣으려고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결과만
결과만 간단하게 보여줘야 되지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널들에서 제공하는 그래픽컬 앱스트랙트의 템플레이트입니다. 주로 엘세비어 홈페이지에서 많이 템플레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키드니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는데 이 키드니 인터내셔널에서 여러 가지 템플레이트 추천을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거의 7개 정도 되거든요. 다운받으셔서 본인 연구와 가장 일치하는 템플레이트를 하나 골라서 기존에 있던 거에서 조금 색깔 정도만 변형하면 뭐 저작권 문제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템플레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대한내과학회 그리고 대한장연구학회 그리고 대한신장학회지와 공식적으로 계약이 맺어진 업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러스터 저희 직원분도 열심히 하지만 논문을 뭐 그래픽컬 앱스트랙트를 초본을 제작하고 하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바닥에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래픽컬 앱스트랙트를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경험을 조금 얘기를 드리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스터디 디자인입니다. 결국 스터디 디자인이 어떤지에 따라서 큰 그래픽컬 앱스트랙트의 모양,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서 그렇고요. 디자인이 만약 결정되었으면 비슷한 연구들을 검색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저널들에서 그래픽컬 앱스트랙트를 많이 요새 보여는 주고 있는데요. 지금 아래 적어놓은 저널들이 조금 더 참고할 그래픽컬 앱스트랙트 형태가 풍부한 편입니다. 애널스 오브 서저리, 그리고 NEJM, 자마, 란셋 이 정도 그냥 검색해서 내 스터디 디자인과 비슷한 연구들의 그래픽 앱스트랙트가 어떤 식으로 제작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고 비슷한 형태로 만드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종이에 그냥 연필로 그리던가 아니면 뭐 PPT 정도로 일단 그려놓고 그 이후에는 회사에 있는 저희 일러스트레이션 선생님에게 의뢰를 바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전문가 선생님이 뭐 병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계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 사이트인 마인더그래프라는 사이트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더그래프는 사실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그래픽컬 앱스트랙트를 너무 모르니까 뭔가 이 저작권 문제에 안 걸리면서 좀 의학 어떤 그런 아이콘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없는지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찾아냈던 사이트인데요. 우리 연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래픽컬 앱스트랙트, 포스터, 그리고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인포그래픽스를 모두 제작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이콘들, 뭐 과별로 모든 아이콘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산부인과 아이콘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실험 관련한, 뭐 셀 관련한 아이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제작하기가 훨씬 좀 편하실 겁니다. 다만 마인더그래프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유료 구독이 되어 있고 무료일 때도 물론 만들 수는 있지만 DPI를 굉장히 낮게 준다든지 아니면 아이콘 이용할 수 있는 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기간 계약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유료로 이용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이미지들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사실 가장 쉬운 것은 구글 이미지 서치입니다. 근데 구글 이미지 서치 중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있는 애들은 이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검색어를 보실 때 저작권 문제가 있는 그 그림들은 아예 결과값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 이용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셔터스톡이나 게티 이미지 등도 이용할 수 있는데 셔터스톡이나 게티 이미지 같은 경우에 유료 구독 모델이고 뭐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내면 한 10개 정도의 무료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서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마인더그래프 그 사이트는 한번 구독하고 난 경우에 거기에 있는 모든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제 생각에 가격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연구를 이제 하게 되실 거고 점점 더 비주얼 앱스트랙트나 그래픽컬 앱스트랙트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질 겁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계속 피겨만 복사해서 하는 방향으로는 앞으로는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학계가 어떤 식으로 그래픽컬 앱스트랙트를 제작을 권유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한 번은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연구자 이름이죠. 닥터 이브라임 그분이 쓰셨던 비주얼 앱스트랙트를 사이언티픽 리서치에서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관해 제작된 PDF 논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PDF 논문이 많이 길지는 않고요. 앞부분만 사실 읽으면 되셔서 꼭 한번 일독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일 미술 쪽으로 조금 더 욕심을 내시고 싶은 분이시라면 대한 메디컬 아티스트 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학회에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국립암센터에 계시는 유준선 교수님께서 만드신 학회이고 의사들과 그리고 전문적인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그 선생님들의 같이 만들어진 학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학회를 한 적이 있고요. 연구 내용 뭐 한 장의 그림 담기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어떻게 활용하는지 포토샵 활용법 그리고 동영상 편집하는 법까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해주시는 편이니까 대한 메디컬 아티스트 학회도 한 뭐 분기별 한 번 정도씩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저희 회사에 나는 그래피컬 앱스트랙트 아예 못 만들겠으니까 PDF 보내줄 테니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연구자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저희는 사실 저도 있고 그리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이 가능해서 이게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업체나 아니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의사의 능력, 즉 의료적 지식도 있으면서 일러스트레이션 지식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제 전공이 내과, 소화기 내과라서 웬만한 임상 논문은 제가 초본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실험 논문으로 가면서 전문적인 내용으로 가게 되면 저마저도 어려워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아예 의뢰를 하게 되면 초본을 전문가가 만들게 되는 건데 그럴 때 연구자가 약자라든지 어려운 내용을 하나하나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선생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연구자가 조금 거칠더라도 종이에 아니면 PPT 등에 직접 제작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초본을 제작하느냐가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비용 차이가 조금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타겟을 우리가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선생님들은 일반인입니다. 절대 어려운 용어나 아니면 약자를 쓰시면 안 되고 일반인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이해도를 높이셔야 만족하실 만한 결과물을 얻게 될 겁니다.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 대한내과학회에서 저희 회사로 이제 PDF가 보내지고 그다음에 그래피컬 일러스트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올해 연락이 왔던 논문이었고요. 류마티스 학회라서 특별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쇼그렌 신드롬에서 안티센트로미어 안티바디가 양성인 환자들과 음성인 환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는 연구였었고요. 당시 이 연구는 이제 그 안티센트로미어 안티바디 양성군 그리고 음성군 이렇게 두 코호트로 대비가 되어서 두 코호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보고를 하는 연구였고요. 제가 레퍼런스로 찾았던 논문은 뭐 키드니 리포트에 나오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누어 가서 환자가 어떻고 어떤 코호트이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레퍼런스 자료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자료를 대상으로 이게 실제로 제가 그때 직접 만들었던 초본입니다. 그래서 뭐 키스 코호트가 코리안 내셔널 와이드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쇼그렌 신드롬 환자 500명이 있었고 이 환자 중에서 어떤 조건에 맞는 318명의 환자가 있었고 센트로미어 안티바디가 양성, 음성인 거를 나눴고 이제 지금 찾았던 그림을 구글 이미지 서치에서 찾기는 했었고요. 얘네들 그림은 물론 저작권의 문제는 없지만 다소 예쁘진 않고 그림체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 일러스트레이션 선생님한테 조금 이제 바꿔주십사 얘기를 드렸고 각각의 센트로미어 양성인군은 결과가 어떻고 음성인군은 뭐 어떤 임상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연구의 결과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제작을 했고 이 초본을 바탕으로 일러스트레이션 선생님께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레퍼런스 모양을 보여드리고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최종 결과물로 탄생을 했던 게 지금 이 그래피컬 앱스트랙트이고 실제로 이거 대한내과학회시 들어가시면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그렌 신드롬 환자 코호트고 이 중에 이제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각군의 임상 양상이 어떤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지금 앞서 얘기 드렸던 내용으로 제가 저의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비판적으로 본다면 텍스트가 많습니다. 네, 저희 대한내과학회는 물론 지금 약간 텍스트 많은 거를 좀 적은 것보다는 약간 있는 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많이 넣기는 했는데 사실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넣기에는 지금 다소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넣게 된다면은 사실 리절트에 있는 이쪽 센트로미어 안티바디 양성은 어떻고 음성은 어떻고 이 부분만 오려서 올리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그래피컬 앱스트랙트 제작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한내과학회지 논문이었고요. 이그라 투베르클로시스 선별검사가 양성이 나왔을 때 보통은 체스트 PA를 찍게 되는데 이게 체스트 PA를 체스트 CT로 바꾸게 되면은 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제가 읽고서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저자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마침 교신 저자가 저희 내과 동기
선생님이어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 이런 거를 의도로 하신 거구나. 저자의 설명을 좀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었고요. 연구는 사실 코호트 연구였는데 체스트 PA 군에서는 결과가 어땠고 체스트 CT 군에서는 결과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연구에서 비슷한 연구 스터디 디자인을 가진 레퍼런스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먼저 찾아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제가 직접 제작했었던 PPT로 만들었던 초본이고요. 저 정말 미술 못하죠. 메소드 그리고 리절트 컨클루전을 적절히 이제 배열을 하고 사실 이 연구는 체스트 CT를 찍는 군이 특별히 더 디텍션율이 높지 않고 오히려 입원율이나 아니면 브론코스코피를 더 많이 하게 돼서 더 안 좋다라는 내용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본을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상기 내용 바탕으로 해서 저희 일러스트레이션 선생님과 회의를 하였고 거의 뭐 세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메소드, 오른쪽에 리절트, 그리고 컨클루전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다이그노스틱 프로세스 디텍팅 TV CT 그룹은 사실 저는 빼고 싶었는데 우리 저자분들께서 정말 꼭 넣고 싶어 하는 내용이셔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패널을 따로 제작한 사례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는 아직까지는 형식이 엄격하지 않고 템플릿을 제공하지 않는 저널이 더 많기 때문에 저자의 재량이 조금 더 큽니다. 따라서 퀄리티보다는 마감 기일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는 다른 저널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자들은 그래피컬 앱스트랙트 만드는 능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본을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는 연구자 본인이 그리는 것이 전달 면에서 가장 호소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기존 자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터디 디자인으로 가장 비슷한 레퍼런스를 가진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먼저 찾으시고 그걸 바탕으로 초본 제작한 이후에 초본 이후의 단계는 전문가 이용 혹은 마인더그래프 등의 전문 사이트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